여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개나 지라지. 내 몸에 암덩어리 키운 게 바로 너야. 의사가 그러더라.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죠.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김명자 씨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 물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지난 30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호랑이 반찬 가게 여사장으로 불리며 억척같이 살아온 훈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무릎 위에 놓인 그 투박한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명자 씨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명자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표정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에게 삶과 죽음을 통보하는 그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었겠죠.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흑백의 내시경 사진을 가리키며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위암 2기입니다. 종양 위치가 좋지 않아서 개복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으시죠. 위암 2기. 그 단어가 명자 씨의 귓가에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그저 속이 좀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시장통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으며 버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암이라고요? 저는 평생 밥심으로 산 사람인데요. 그냥 위험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명자 씨는 다리가 풀려 한동안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죠.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물을 다듬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 유학 보내고 남편 기죽지 말라고 번듯한 상가 건물까지 사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남은 건 병든 몸뚱어리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아, 왜? 나 지금 라운딩 중이라니까. 퍼팅 중요한 순간에 전화질이야. 재수없게. 여보, 나 병원이야. 의사가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걱정 대신 퉁명스러운 대꾸가 돌아왔습니다. 뭐, 암? 당신이 무슨 암이야? 밥을 고봉으로 먹는 여자가 오진 아니야? 다른 병원도 가봐. 그리고 나 오늘 뒤풀이까지 하고 늦게 들어가니까 밥 차려놓지 마.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명자 씨는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기대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가 시장 바닥에서 10원도 아끼려고 손님들과 싸울 때 남편은 명자 씨가 번 돈으로 명품 골프웨어 입고 박 회장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의 암 소식은 골프 퍼팅을 방해한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던 겁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날부터 수술 당일 아침까지 남편 박상훈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와서
손을 주무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데 명자 씨의 침대맡은 텅 비어 있었죠. 간병인 아주머니조차 민망한지 명자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명자 씨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뒤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살아온 치열했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수술 대기실은 냉동 창고처럼 서늘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는 수술 들어가는 가족을 배웅하며 울먹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나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 서명도 확인해야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명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에게 수술 시간을 몇 번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읽었다는 표시인 숫자 1만 사라져 있을 뿐이었죠. 명자 씨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빠요.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명자 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명자 씨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눈을 떴을 때는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있기를. 그래도 30년 부부인데 죽을 병 걸려 수술하는 마당에 모른 척하진 않겠지. 미운 정이라도 정은 정이니까. 그렇게 명자 씨는 홀로 차가운 수술실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오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지만 그 불빛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려줄 사람은 복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휑한 바람만이 명자 씨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쓸쓸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마치 깊고 어두운 늪에서 억지로 몸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본능적으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배가른 자리는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죠. 회복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무의식 중에 손을 허우적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 남편 박상훈의 손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힌 건 차가운 철제 난간뿐이었습니다. 옆에서 혈압을 체크하던 간호사가 명자 씨가 깬 것을 보고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시고 심호흡 크게 하세요. 명자 씨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6인실 병실 안 다른 침대의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젖은 거즈로 입술을 적셔주며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었죠. 맞은편 침대의 할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대각선 침대의 아주머니는 남편이 사과를 깎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 속에서 명자 씨의 침대만이
외딴 섬처럼 쓸쓸하게 떠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마저 명자 씨를 비껴가는 듯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머리맡 협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명자 씨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힘겹게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오다가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미련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남편 박상훈의 이름으로 도착한 음성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온 시간은 명자 씨가 한창 수술대 위에서 배를 가르고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탁! 탁! 경쾌한 타격음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명자 씨가 너무나 잘 아는 소리, 바로 골프채가 공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확 트인 바람소리와 함께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빠, 나이스 샷. 어쩜 이렇게 공을 잘 쳐? 진짜 프로 같다니까. 으하, 오늘따라 몸이 아주 가볍네. 누구 덕분인가 봐. 그나저나 미희야, 여기 경치 죽이지 않냐? 서울은 지금쯤 칙칙할 텐데 말이야. 명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를 두고 제주도 골프장에 간 것도 모자라 웬 여자와 함께라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명자 씨는 이를 악물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목소리는 명자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다 못해 난도질을 해댔습니다. 근데 오빠, 그 아줌마 수술은 잘 됐으려나? 혹시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해? 여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낄낄거리며 대답했죠. 야, 신경 끄라니까. 그 여편네가 워낙 독해서 쉽게 안 죽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수술하다 잘못되면 그게 우리한테는 더 대박이지. 안 그래도 내가 보험 하나 빵빵한 걸로 드러났거든. 그거 나오면 우리 이참에 건물 하나 더 올려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머, 오빠도 참 너무 솔직하다.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불쌍하지도 않아? 조강지처는 무슨, 곰팡내 나는 돈벌어지일 뿐이지. 평생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산 여자야. 이제 나도 우아하게 향수 냄새 맡으며 살 때 됐잖아. 너처럼 예쁜 여자랑 말이야. 뚝, 음성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려다 실수로 녹음 버튼이 눌려 전송된 모양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시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30년 세월이 고작 곰팡내 나는 돈벌어지라는 말 한마디로 부정당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기를, 아니 죽어서 보험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옆 침대 환자들은 호호하 웃으며 과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소음들이 명자 씨에게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육성이야말로 이제 명자 씨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초점 잃은 절망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흘리는 이 피눈물을 반드시 저 두 연놈의 눈에서 똑같이 뽑아내리라 다짐하며 명자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녀의 어깨가 병실의 고요 속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이 지나서야 남편 박상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편의 총극과도 같았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린 듯 부스스했고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명자 씨의 예리한 코끝에는 알싸한 스킨 냄새와 그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여자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람 냄새를 지우려고 꽤나 애를 쓴 모양새였지만 30년 생선 비린내를 맡아온 명자 씨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옆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는 명자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은 골프를 얼마나 쳤는지 굳은 살이 박혀 까슬까슬했죠. 그는 주변 환자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통곡에 가까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연락도 못 받고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못 봐서 미안해서 어쩌나. 나 없는 사이에 얼마나 무서웠어. 응? 그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남편인 척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혀를 차며 그래도 남편이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네라고 거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 씨는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가증스러운 낯짝에 침을 뱉고 제주도에서 그년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들며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그저 히스테리 부리는 아픈 마누라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섣불리 움직였다간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건 자신일 테니까요. 명자 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힘없이 눈을 뜨고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나는 당신이 안 와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걱정했지. 바빴으면 어쩔 수 없지. 사업이 중요하니까. 명자 씨의 예상 밖 반응에 남편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묘하게 일그러졌다가 펴지는 것을 명자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화를 내거나 닥달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받아주니 의외라는 눈치였죠.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명자 씨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멍청한 인간. 넌 내가 아직도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순진한 곰인 줄 알지? 남편은 명자 씨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한술 더 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당신은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의사 말 들어보니까 수술 잘 됐다더라. 이제 푹 쉬고 얼른 낫기만 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니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저리 생색을 내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이때다 싶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운을 떼었습니다. 여보,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암이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가게 장부랑 통장 관리는 당신이 해본 적도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아이들한테 줄 것도 정리해야 하고. 죽음과 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지만 목소리 톤은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왜 죽어? 그래도 뭐 정 걱정되면 내가 일단 관리하고 있을게. 인감도장이랑 통장 어디 뒀어?
병원에 두면 잃어버리니까 내가 집에 가져가서 잘 보관할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아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재산을 꿀꺽할 생각에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자 씨는 힘없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짜 알짜배기 통장은 없었습니다. 가게 운영비가 들어있는 껍데기 통장 몇 개뿐이었죠. 진짜 자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건물, 문서는 수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금고에 따로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명자 씨가 가리킨 가방을 뒤져 통장 몇 개를 찾아내자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어린아이처럼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통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 아, 맞다. 거래처 사장님이 병문안 온다고 했는데 잠깐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올게. 당신은 피곤할 테니까 좀 자고 있어. 들어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아마 병원 로비나 근처 커피숍에 그 상간녀 최미희가 와서 기다리고 있겠지요. 통장을 손에 넣었으니 얼른 가서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꼴이 눈에 훤했습니다. 명자 씨는 힘없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명자 씨의 눈빛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던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사냥꾼의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 단골 손님이자 시장 상인들의 억울한 일을 도맡아 해결해주던 법무사 사무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나예요, 명자. 네,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실장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누구한테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장 알아봐줘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이 명의로 된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 대출 나간 거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통장에서 큰 돈 빠져나간 거 있는지 싹 다 뒤져줘요. 네, 당장요. 지금 내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통화를 마친 명자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병원 주차장 한 구석, 남편의 고급 세단 조수석에 웬 여자가 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타기 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자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컷 즐겨둬라, 박상훈, 최미희.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 명자 씨는 링거줄을 다시 고쳐 매며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몸을 추스르는 동시에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덫을 완벽하게 놓아야 했으니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넘어왔지만 명자 씨는 그것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녀를 살게 할 도끼 서린 연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헌신적이었던 아내 김명자는 죽었습니다. 오직 처절한 응징을 준비하는 복수자 김명자만이 살아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긁어내는 참혹한 과정이었습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독한 약물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명자 씨의 기력과 영혼까지 태워버릴 기세였죠. 멀쩡하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베개를 시커멓게 뒤덮었고 물 한 모금만 넘겨도 위장이 뒤틀려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명자 씨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끔 병실을 찾아오는 남편, 박상훈의 역겨운 연기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보, 힘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잖아. 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명자 씨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면 뒤에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명자 씨는 변기를 부여잡고 토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보다 저 밖에서 남편 행세를 하는 저 인간이 더 지독한 암적인 존재라고 말이죠.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동창회 모임을 핑계로 일찍 자리를 뜬 사이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가 은밀하게 부탁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김 실장이었죠. 그는 평소에 넉살 좋은 미소는 싹 거둔 채 아주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병실 커튼을 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두께만 봐도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발을 고쳐 쓰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실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뭐가 많이 안 좋아요? 김 실장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카드 명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들에 적힌 숫자와 날짜들은 명자 씨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인생이 어떻게 난도질 당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장님 명의로 된 그 3층 상가 건물 말입니다. 깨끗한 줄 아셨죠? 이미 2년 전부터 야금야금 담보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건물의 80%가 은행 빚입니다. 껍데기만 사장님 명의지 사실상 은행 거나 다름없어요. 명자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상가는 명자 씨가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 1,000원, 두부 2,000원 팔아서 10년 만에 장만한 건물이었습니다. 남편기 살려주겠다고 굳이 남편 명의로 해줬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은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통장 거래 내역서를 명자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들 다 어디로 갔나 추적해 봤더니 최미희라는 여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뭉텅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미희 뷰티샵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심지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시장에서 밥 한 끼 5천 원짜리 국밥으로 때울 때 박 사장은 그 여자한테 월급 주듯이 돈을 퍼다 나른 겁니다. 종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이 명자 씨의 눈을 찔렀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명자 씨가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도 끄고 전기장판 위에서 떨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상간녀의 뷰티샵을 차려주고 그녀의 명품 가방이 되고 두 사람의 골프 여행 경비가 되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대출 실행 날짜들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과로로 쓰러져 링거를 맞던 날 자식들 등록금 때문에 적금을 깰까 말까 고민하던 날, 바로 그런 날들에 남편은 건물 담보로 빚을 내어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명자 씨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건 뭐예요? 내 앞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사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랑 사모님이 따로 관리하시던 적금 통장은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박 사장이 어제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갔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파트명의 이전을 문의했다더군요. 아마 사모님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사모님이 위중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명자 씨의 머릿속에서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소리이자 명자 씨 안에 잠들어 있던 일말의 자비심이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고열을 빨아먹고 기생하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 껍데기까지 벗겨먹고 버리려 하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서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그러나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 서류들 원본은 실장님이 보관하시고 사본만 져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서류 몇 개만 더 준비해줘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본이고 횡령이랑 사문서 위조까지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근데 지금 몸 상태로 법정 싸움이 가능하시겠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치료에 안 좋은데.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나네요. 저 인간들, 내 손으로 박살 내기 전까진 억울해서라도 절대 못 죽어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돈, 내 인생 다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명자 씨는 김 실장이 돌아간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듬성듬성 빠져 흉한 머리카락을 쳐다보다가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은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뭉치들과 함께 미련하고 착해 빠졌던 과거의 김명자도 잘려나갔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 퀭한 눈,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깨비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명자 씨는 잘려나간 머리카락 위로 남편이 가져다 놓은 가족사진 액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진 속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위로 금이 쫙 갔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방심하고 있는 적들의 목을 칠 타이밍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 짓거릴 거짓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명자 씨의 위태로운 목숨처럼 보였을까요? 병실 창가에 앉아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명자 씨의 뒷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유리에 비친 명자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녀는 지금 인생을 건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빠진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쓴 회색 비니 모자가 그녀를 더욱 병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자 씨가 의도한 완벽한 위장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약속한 시간이 되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 박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우산을 대충 털며 들어왔는데 그 부산스러움 속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 무언가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조급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쪽 주머니가 불룩한 것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명자 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며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왔어? 비도 오는데 운전 조심하지 그랬어. 남편은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의자를 끌어당겨 명자 씨 코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명자 씨의 안색을 살피기보다
협탁 위에 놓인 명자 씨의 인감도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명자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 만나보니까 뭘 하셔? 가망. 아니, 회복 가능성은 좀 있대? 말을 더듬는 꼴이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짐짓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항암제가 잘 안 됐나 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가기 전에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불렀어. 아파트 명의, 당신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얼굴이 저럴까요? 그는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 입술을 실룩거리며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무사도 없이 인터넷에서 대충 뽑아온 듯한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래, 당신이 아픈데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지.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해.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남편이 명자 씨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베개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김 실장이 만들어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치명적인 독이 발린 문서였습니다. 여보, 근데 이거 먼저 해결해야 해. 김 실장님이 그러는데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는데. 당신 알지? 나 그동안 가게 하면서 세금 문제라면 치를 떨었잖아. 당신한테 빚 물려주기 싫어서 그래. 응? 이게 뭔데?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채무변제 이행각서였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박상훈이 최미희에게 보낸 3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사업상 빌린 대여금이며 이를 3개월 내에 명자 씨 계좌로 상환하지 않을 시 상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명자 씨는 이를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사업한다고 가져다 쓴 돈 있잖아. 그거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면 증여로 잡혀서 세금 왕창 뜯긴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빌린 돈이라고 써놓는 거야. 어차피 부부 사이인데 진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세무서 제출용으로만 쓰는 거지. 그래야 아파트 명에 이전할 때 세금이 면제된다네. 남편은 세금 면제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복잡한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아파트를 차지할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고 죽어가는 아내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오만한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어차피 부부 사이라는 말이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명자 씨가 내민 각서에 주저없이 서명을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 지장을 꾹 눌러 명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자, 됐지? 아유, 우리 마누라 꼼꼼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세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 이제 아파트 서류에 도장 찍어. 남편은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에 스스로 매듭을 지어놓고는 빨리 사탕을 내놓으라고 보채는 철부지 아이와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척하며 남편이 내민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라 명자 씨가 시장에서 막도장으로 쓰던 싸구려 목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생각조차 못하고
서류를 챙겨 들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이 아파트 잘 관리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물려주고 그럴게.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밥 잘 챙겨 먹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곧장 상간녀 최미희에게 달려가 아파트가 자기 것이 되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겠지요. 남편이 사라진 텅 빈 병실. 명자 씨는 남편이 서명한 채무 변제, 이행각서를 손에 들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된 병색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각서 한 장이면 이제 남편이 최미희에게 퍼다 준 돈은 불륜, 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그리고 갚지 못할 경우 상가 건물이 명자 씨에게 넘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녀 최미희는 채무 불이행자의 공범 혹은 횡령금 수취인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명자 씨는 휴대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각서 확보했어요. 이제 2단계 시작하세요.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울리며 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명자 씨가 곧 내리칠 심판의 방망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시장 갈 때 입던 활동복 바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제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축배를 들고 방심하고 있을 지금이 바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명자 씨의 눈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 뒤편에는 은밀한 그들만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남편 박상훈이 아내의 등골을 빼먹어 차려준 미 뷰티샵의 VIP룸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끌벅적했습니다. 고급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썩은 욕망이었습니다. 박상훈과 최미희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모든 행운을 거머쥔 승리자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웃어젖히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참치회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100만 원은 좋게 넘는다는 샴페인 빈 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의 얼굴은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최미희는 그런 그의 어깨에 기대어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그 아파트 넘어오는 거 맞지? 그 늙은 여자가 도장 찍어줬다며? 아이고, 순진해라.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이 착해지나 봐. 최미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묻자 박상훈은 거드름을 피우며 와인 잔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대한 도취감만이 가득했죠. 야, 말도 마라. 내가 눈물 좀 짜면서 연기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니까. 세금 면제라고 하니까 눈이 동그라져서 서명하는 꼬라지하고는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값이나 깎던 여편네가 법을 알겠어. 세금을 알겠어? 그저 내 손바닥 아니지. 어머, 오빠 정말 대단하다. 그럼 우리 이제 그 건물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 각서인가 뭔가 썼다며. 아, 그거야 뭐 종이 조각이지. 내가 설마 진짜로 너한테 준 돈을 뱉어내겠냐? 마누라 죽고 나면 어차피 흐지부지 될 건데 뭐. 그 여편네 의사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래. 한 달만 죽은 척 기다리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미희야.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뷰티샵의 얇은 벽을 타고 흘러나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이미 발밑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축복이라 착각하며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최미희는 벌써부터 명자 씨의 아파트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안방 가구는 어떤 명품으로 채울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안방이 30년 동안 명자 씨가 남편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한과 눈물이 서린 공간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같은 시각 병원의 1인실 병실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환자복을 벗어 곱게 개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가 꺼내 입은 옷은 10년 전 딸아이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살이 쑥 빠져 옷이 헐렁하게 남았지만 명자 씨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가발을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창백한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그것은 화장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얼굴에 바르는 위장크림과도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병들고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러 가는 저승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명자 씨는 가방 안에 남편이 서명한 채무 변제 이행각서와 법무사, 김 실장이 보내준 소송 접수 증명원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불륜과 폐륜적인 막말이 담긴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명자 씨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명자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비웃음 소리, 곰팡내 나는 돈벌어지라고 짓거리던 그 목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로비로 내려온 명자 씨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차림새가 아주 멋지시네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명자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데 가요. 청소를 좀 하러 가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묵은 쓰레기들을 치우러요.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명자 씨의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 시각 뷰티샵 VIP 룸에서는 박상훈이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유행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절정에 달할 무렵 명자 씨를 태운 택시가 뷰티샵 건너편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명자 씨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을 꽉 쥐는 명자 씨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이제 곧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잔치판을 뒤집어 엎을 시간입니다. 명자 씨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닫혀있는 건물 입구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또벅또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골목길에 장송곡의 첫 소절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쿵! 육중한 VIP 룸의 문이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던 박상훈과 최미희의 동작이
일시 정지 화면처럼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저급한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사라졌고 대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환자복 차림의 병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남색 정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서늘할 정도로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려 있던 박상우는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당신? 명자야?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명자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각, 구두 굽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박상훈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참치회와 샴페인 병을 혐오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간녀 최미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최미희는 본능적으로 박상훈의 팔짱을 풀며 뒤로 물러났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이 아줌마 누구야? 설마 그 마누라? 어머, 다 죽어간다더니 멀쩡하네. 최미희의 빈정거림에 명자 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자 씨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술하다 잘못되면 그게 우리한테는 더 대박이지. 안 그래도 내가 보험 하나 빵빵한 걸로 드러났거든. 곰팡내 나는 돈벌어지일 뿐이지. 평생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산 여자야. 박상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박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명자 씨는 녹음기를 끄고 그 옆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전 병실에서 박상훈이 희희낙낙하며 서명했던 바로 그 채무 변제 이행각서였습니다. 여보, 기억나지? 세금 아끼려고 썼다던 그 각서. 근데 어쩌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법적 효력이 아주 확실하다네. 당신이 2년한테 퍼준 돈 3억, 그리고 가게 보증금 1억, 총 4억 원. 이거 대여금이라고 당신 손으로 도장 찍었잖아. 박상훈이 허둥지둥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건 그냥 가짜로 쓴 거잖아. 세금 안 내려고 우리끼리 짠 거 아니었어? 우리끼리? 누가 우리야? 너랑 나랑은 이제 남이야. 그리고 이 각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 3일 내로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자 박상훈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김명자에게 양도한다고 말이야. 공증까지 마쳤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명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력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미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4억을 뱉어내라고요? 웃기지 마요. 오빠가 나한테 그냥 준 거잖아. 선물이라고 줬잖아. 명자 씨는 차가운 눈으로 최미희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온갖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물? 웃기고 자빠졌네. 남의 남편 꼬셔서 빼돌린 돈이 선물이야? 그건 횡령이고 작물이야. 이 각서대로라면 넌 채무 불이행자의 공범이야. 내가 지금 당장 경찰서에 횡령죄랑 간통. 아, 간통죄는 없어졌지? 대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랑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내 가게 보증금? 내일 아침이면 압류 딱지 붙을 테니 기대해.
최미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상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명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곰팡내 나는 돈벌어지라고 비웃던 그 입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명자야, 내가 잘못했어. 술김에. 그래, 술김에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30년 정이 있잖아. 내가 등신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명자 씨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박상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0년 그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그래도 내 남편이다, 가장이다 하며 참아왔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자신을 버리고 골프를 치러 갔던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보험금을 계산하던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 지긋지긋한 정도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습니다. 명자 씨는 있는 힘껏 발을 휘둘러 박상훈을 걷어찼습니다. 소리를 내며 나뒹구는 박상훈을 보며 명자 씨가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개나 주라지. 내 몸에 암덩어리 키운 게 바로 너야. 의사가 그러더라. 스트레스 안 받고 나쁜 거 잘라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나 이제 살려고 너라는 제일 큰 암덩어리부터 도려내는 중이야. 명자 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먹다 남은 샴페인 잔을 들어 박상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끈적한 술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비싼 양복을 적셨습니다. 축배는 너무 일찍 들었어, 박 사장. 아니, 이제 빈털털이 박 씨지. 이 건물도 내일부터 내 소유니까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명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상훈의 울부짖음과 최미희의 악다구니 쓰는 소리가 마치 지옥도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진짜 인생에 눈물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끝 열린 창문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명자 씨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 방을 나와 마시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3층 상가 건물, 이제는 명자 빌딩이라 불리는 그곳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층에는 명자 씨의 이름을 내건 프리미엄 반찬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정갈한 음식 맛에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져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죠. 가게 안쪽 통유리로 된 사장실에서 김명자 씨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은 짧은 커트 머리로 단정하게 다듬어졌고 칙칙했던 환자복 대신 화사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억누르던 가장의 무게와 남편의 구박이라는 짐을 벗어던진 덕분인지 10년은 더 젊어진 듯한 활기가 넘쳐 흘렀죠. 사장님, 오늘 예약 주문만 벌써 50건이 넘었어요. 이대로라면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쩌죠? 직원의 밝은 목소리에 명자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시장 거래처에 미리 연락해뒀으니까 곧 추가 재료 올 거야. 그리고 오늘 직원들 고생하니까
보너스 좀 챙겨줄게. 다들 힘내서 합시다. 직원이 신이 나서 나간 뒤 명자 씨는 다시 시선을 창밖 거리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건물 입구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의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등산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가는 그 남자는 바로 박상훈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의 주인이라 떵떵거리던 그였지만 지금은 건물 경비원에게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제기한 소송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상간녀 최미희는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박상훈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현금과 명품 시계까지 훔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박상훈에게 남은 것은 명자 씨에게 갚아야 할 4억 원의 빚과 이혼 서류뿐이었죠. 갈 곳 잃은 그는 매일같이 명자 씨의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구걸 아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이 가게 안을 기웃거리다 유리창 너머의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반가움과 비굴함이 섞인 표정으로 무어라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보 나야. 밥 한 끼만 줘.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를 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 남자는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분노도 슬픔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무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명자 씨가 완성한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명자 씨는 인터폰을 눌러 경비실에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입구에 잡상인이 있어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네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곧이어 건장한 경비원이 달려와 박상훈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상훈이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모습을 명자 씨는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블라인드를 착 하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야에서 박상훈이라는 과거의 얼룩이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 씨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주차장에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선물한 빨간색 세단이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뛰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병원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 현재 특이 소견 없음. 명자 씨는 진단서를 툭툭 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암덩어리 2개 다 떼어냈으니 이제 살판 났지.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봄날이야. 차창 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명자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명자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달려가는 길은 뻥 뚫린 대로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김명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눈부신 황혼이 그 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여왕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